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애니 나이트입니다.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한 연구시설. 과학자들이 누군가의 몸을 통해 차원 이동 게이트를 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출력이 너무 낮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귀 2개, 코 하나, 입 하나. 잘생기긴 했지만 취향이 아니라 관심 없습니다. 이 청년은 영화배우인가 본데 아만다는 그를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을 여는 도구로만 여길 뿐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트럭에 치이지 않고도 이 세계로 갈 기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할리퀸과 조커가 이 재미있는 일을 놓칠 리가 없죠. 이 커플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한탕 크게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세상. 그곳으로 가기 전에 할리는 예전 세상과 작별하는 의미로 축배를 들자고 제안합니다. 어쨌든 술기운이 좀 있어야 작별 인사를 하기도 더 쉬우니까요. 할리는 펍으로 들어갔지만 가게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녀는 바텐더에게 킬로준이라는 자에 대해 떠봅니다. 그가 킬로준이 감기에 걸렸다고 말하자 모든 게 탈로 났습니다. 펍 안에 있던 모든 놈들은 함정이었습니다. 킬로준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감기에 걸릴 리가 없죠. 곧바로 싸움이 벌어지고 할리는 조커에게 여긴 함정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이 세계로 가는 게이트는 계속해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만 아만다는 여전히 냉정하게 직원들에게 출력을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술집 안에서는 할리 혼자서 팀 전체를 상대하고 있고 조커는 연인을 구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게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아만다의 경찰과 특수부대가 나타나 공격하자 조커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으로 조종되는 차로 환상적인 드라이빙 스킬을 선보이며 할리는 펍에서 탈출해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녀가 연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조커에게 연락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사무라이 여자에게 칼에 맞을 뻔합니다. 할리는 웬 사무라이와 원한을 산 기억이 없지만 덤비면 싸워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아끼던 야구 방망이가 그 사무라이 여자에게 날아가 버리자 그녀는 날카로운 검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할리는 쇠 파이프를 무기로 잡았지만 사무라이를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쇠 파이프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할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이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베는 대신 그 사무라이 여자는 칼자루로 할리를 기절시켰습니다. 사랑에 미친 여왕은 붙잡혔지만 그녀의 연인은 성공적으로 탈출했죠. 그래서 그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쳐듭니다. 우리 자기를 잡는 게 쉬울 줄 알아? 나도 여기서 탈출해서 자기랑 곧 만날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할리도 특수부대에게 맞아 기절합니다. 바로 그때 이 세계로 가는 게이트가 폭주하고 끔찍한 폭발과 함께 마침내 게이트가 열립니다.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아만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과학자 팀 전원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후 아만다는 자신의 이세계 계획을 위한 자원자를 직접 뽑기 위해 한 외딴 특수시설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년간 가둬온 곳입니다. 교도관은 그 미친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는 계획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만다는 그가 건설 비용을 빼돌린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기에 그를 입 다물게 만듭니다. 그녀는 조용히 명령에 따르거나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협박합니다. 교도관은 어쩔 수 없이 얌전히 말을 듣고 할리퀸의 감방문을 엽니다. 이걸 감방이라고 부르는 건 아마 쇠창살이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에 어떤 죄수가 독방에서 피자를 먹고 만화 영화를 보겠어요? 그들은 TV를 끄고 할리에게 차나 한잔하자고 하지만 총으로 초대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리는 마지못해 수갑이 채워진 채 아만다를 따라 나섭니다. 할리가 떠나기 전 교도관은 잘난 척하며 할리의 턱을 잡고는 체포된 이후로 잘 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할리도 감사한 마음에 그의 거시기에 발차기를 날리며 자기가 감사하는 사람은 조커뿐이라고 너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해줍니다. 그녀가 너무 난폭하게 굴자 특수부대가 전기 충격기로 제 앞에 끌고 갑니다. 교도관이 아직도 으스러진 자신의 알 두 쪽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아만다는 아직 뽑을 사람이 많다며
그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명단을 본 교도관은 아만다가 이런 놈들을 풀어주다니 정말 미쳤다고 떨면서 말하지만 그는 아만다가 원래부터 미친 여자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선발이 끝난 후 아만다와 마지못해 모인 동료들은 게이트를 통해 이동합니다. 할리가 정신을 차리자 팔은 등바디에 수갑으로 채워져 있고 옆에는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줌마, 이제 일어났어? 라고 물어 할리를 실망시킵니다. 원래는 사랑하는 푸딩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깨어나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오빠도 지지 않고 얼굴은 반반한데 입만 살아서 신사인 척한다. 정체도 모르는 일본계 미국인 혼혈 주제에 어차피 귀 2개, 코 하나, 입 하나 달린 건 똑같다. 잘생겨봤자 내 취향 아니라서 관심 없다. 그 청년 아무래도 영화 배우인가 뭔가 하는 모양인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분명했다. 그 청년 옆에는 온몸을 꽁꽁 싸맨 녀석이 하나 더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40세 이하의 이발소라도 다녀온 놈 같았다. 자기는 절대 안 틀린다나 얼굴 인식을 피하려는 거라나 팀원들은 이제 서로 안면을 텄으니 안내원이 들어와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알립니다. 그는 아만다님의 메시지를 화면에 띄웁니다. 아만다는 그들 5명이 자신의 요원과 함께 지정된 구역을 조사하고 미개척 세계의 조직의 자원안보 전초 기지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임무를 완수하면 보상으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꽤나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들은 아만다의 말을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만다는 이제 각자의 목에 폭탄이 하나씩 심어져 있다고 밝힙니다. 만약 그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거나 혹은 그녀를 화나게 하면 3년 뒤에는 무덤의 풀이 무성할 거라고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데드샷은 거세게 저항합니다. 아만다가 그의 딸을 언급하기 전까지는요. 그를 통제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데드샷은 즉시 분노하며 만약 자기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아만다의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아만다는 그가 얌전히 명령을 따르면 그의 딸은 무사할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임무는 명확해졌습니다. 아담 요한은 그들에게 무기가 비행기 뒤쪽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신사분들의 몸을 풀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려 합니다. 할리는 갑자기 5명인데 왜 여기는 4자리밖에 없냐고 궁금해합니다. 나머지 1명은 어디 있냐고요? 아담이 막 대답하려던 순간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가 조종석으로 달려가 보니 2 조종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비행기는 인간과 괴물의 전투 한가운데에 착륙합니다. 이상한 물체와 폭발을 보고 한 병사가 말을 몰아 상황을 조사하러 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살아남았지만 아담 요원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밧줄을 끊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비행기 밖으로 나갑니다. 발을 내딛자마자 미끄러져 저 세상 갈 뻔했지만 다행히 데드샷이 그녀를 붙잡아 끌어올려줍니다. 팀의 나머지 인원들도 밧줄을 풀었습니다. 영화배우 청년이 비행기 옆문을 열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문이 끼어버렸습니다. 청년은 변신하더니 주먹으로 문을 날려버렸고 모두들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연기 외에 이 오빠가 메타휴먼일 줄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이 오빠만 특별한 장치로 묶여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비행기 밖으로 나오자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환영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은 비현실적인 세상입니다. 종이봉투를 쓴 오빠가 뭔가 아는 것 같아서 다들 그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묻지만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사명에 집착할 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돼지 얼굴을 한 오크 한 마리가 병사를 살해한 후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인간인 것을 보고 오크 무리가 그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놈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고 영화 배우 청년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 관련 없다고 설명하려 애썼지만 오크들도 청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꼬챙이로 만들 뻔합니다. 적대적인 태도와 진한 피비린내의 팀원들은 이 상황이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리는 기대를 뛰어넘는 이 미친 세상 앞에서 넋을 잃고 좋아합니다. 마침내 5번째 의문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킹샤크가 뛰쳐나와 오크 무리를 인정사정 없이 먹어치웁니다. 한편 할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보자기를 쓴 오빠 피스메이커도 정육점 주인으로 변신하여 자신의 평화를 향한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라고 계속 외칩니다. 영화배우 청년은 냄새나는 오크무리에게 다가가기 싫어 도망치지만 놈들이 쫓아옵니다. 이건 너희가 날 본 모습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이 클레이페이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데드샷은 자신의 무기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꼬맹이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적군이 너무 많아서 그는 우두머리를 찾아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한 번의 사격으로 정확히 조준했을 때 부하 녀석들이 다가와 그를 막아섭니다. 그 덕분에 그는 화려한 마무리를 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더 넓은 사격 시야를 확보하고 오크가 조준경에 들어오는 순간 총알 한 발이 그의 이마 한가운데를 꿰뚫습니다. 오크 왕이 죽자 오크 무리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전투는 끝났고 병사들과 지휘관이 그제야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을 만나자마자 클레이페이스는 신나서 설명합니다. 우선 자신들은 적이 아니라는 선의를 표한 후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는 원더랜드이고 그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선택된 전사라는 둥말이죠.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장면 전환. 여왕 폐하를 모시는 행렬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갑니다. 주민들은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며 여왕에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애원하지만 여왕은 냉담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으로 돌아와 여왕과 대신들은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오크 무리를 섬멸하는 장면을 다시 봅니다. 대신들은 여왕께서 직접 전선에 나가 사기를 북돋워 주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아첨하며 축하 파티를 열자고 합니다. 기사단장은 즉시 반대합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축하를 할 수 있냐면서요. 까놓고 말해 여왕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찔려서 말을 거두고 백성을 걱정하는 대신 아첨꾼 대신들은 기사단장의 융통성이 없고 폐하의 권위를 무시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비난합니다. 논쟁의 여왕은 분노합니다. 고작 적의 군단 하나를 물리친 것을 가지고 감히 승리라고 칭하느냐고요. 진정한 승리는 저 파렴치한 제국을 완전히 무찔렀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사단장은 그들이 붙잡은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들의 갑작스러운 개입이 전세를 그들 편에 유리하게 뒤집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여왕은 이들에게 신경 쓸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기사단장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군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지만 즉시 여왕에게 그의 나약함과 퇴보를 지적당합니다. 공주에게 성스러운 갑옷을 하사받았던 그 용맹한 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왕은 조회를 파한다고 선언하지만 그녀가 일어나 떠나기 전 피온의 공주가 발언을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공주는 저 낯선 자들이 제국에서 온 자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왕은 분노하며 공주에게 입을 다물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피오네는 어머니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왕국의 상황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두고 서로 다투는 반면 지배층은 매일 5성급 메뉴를 즐기며 풍요롭고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피오네는 자신의 백성이 굶주리는 것을 보며 음식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성스러운 갑옷의 기사 세실이 들어와 공주에게 단식을 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밖에서는 여전히 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세실 오빠가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만나 감옥에 쳐넣은 사람입니다. 피오네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만 그를 부른 것은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쩔 수 없이 모인 분대원들은 감옥의 괴물 죄수들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전투 후에도 클레이페이스는 여전히 그들이 영웅처럼 대접받았어야 했다고 망상하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보면 감옥에 갇히는 영웅이 어디 있냐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녀석은 전생물에 심하게 빠져서 머릿속으로 7749가지 이색의 시나리오를 그렸지만 이렇게 운이 나쁠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맨날 대사수정을 요구하는 재능으로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계속 망해서 뜨지 못하는 거겠죠. 현재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몸에 이식된 시한폭탄입니다. 아만다의 말에 따르면 헬리콥터의 제어 장치에서 72시간 이상 벗어나면 폭탄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들이 잡힌 지 벌써 12시간이 지났으니 폭탄이 터지기까지 60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클레이페이스는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감옥에 머무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 탈옥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쇠창살은 괴물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서 부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누가 쇠창살을 부술 생각이라고 했나요? 그는 진흙으로 변해 쇠창살 틈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러고는 의리도 없이 동료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자기가 가서 스토리를 바꾸고 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동료의 희생을 딛고 성장하는 법이니 그들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고 각오하라고 합니다. 모두들 이 영화에 과몰입한 놈 때문에 말문이 막힙니다. 너무 안 입고 와서 할리와 데드샷은 온 동네가 떠나가라 탈옥수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간수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와 밖에서 클레이페이스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숫값 한 쌍을 선물하여 그의 힘을 봉인해버립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요. 그 후 모두들 점심을 먹기 위해 공동 휴게실로 불려 나옵니다. 아마 괴물들을 위해 요리한 거라 음식은 돼지죽과 다름없습니다. 이때 클레이페이스가 뒤늦게 후회하며 모두를 탈옥시키고 싶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힘까지 봉인해버렸기 때문이죠. 흘러나갈 수 없으니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들 정말로 이곳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갑자기 덩치 크고 시커먼 괴물 한 마리가 일행의 테이블 앞으로 와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데드샷은 감옥살이를 너무 많이 해서 감옥은 어디나 똑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저 녀석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달려들려 하자 클레이페이스가 또 나서서 텃세 부리는 놈에게 대들지 말라고 말립니다. 만약 아기 상어가 여기 있었다면 쉽게 이겼겠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는 어제 전투 이후로 지금까지 죽은 듯이 자고 있습니다. 클레이페이스도 메타휴먼이지만 힘이 봉인되어 있어서 그는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괴물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날려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데드샷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즉시 테이블을 뒤엎으며 난투극을 시작합니다. 덩치만 큰 괴물들을 상대로 어쩔 수 없이 모인 분대는 명백히 우위를 점합니다. 할리는 민첩함으로 괴물을 쓰러뜨리고 자신의 그릇으로 그의 얼굴을 연타합니다. 한편 피스메이커는 근력으로 그의 부하 2명을 쉽게 제압합니다. 간수와 교도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행은 이미 괴물들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승리의 후광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여전히 감옥입니다. 교도관은 마법 지팡이를 꺼내 주문을 외워 분대 전체를 땅에 짓누르고 소란을 피운 채로 독방에 가둡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갇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릭 플래그로 아만다의 부하이며 수어사이드 스쿼드보다 먼저 임무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그의 팀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거의 똥 싸는 소리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이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보내진 첫 번째 팀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릭과 그의 팀은 아만다의 명령에 따라 이 세계의 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이 세계 게이트를 통해 국가와 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들의 발자취가 남을 것입니다. 자원을 독점하면 국가에 가져다줄 이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팀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만다는 두 번째 범죄자 팀을 보내 임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범죄자라면 그들의 생사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릭에게 시한폭탄의 송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곳에 가지 못하면 그들은 죽게 될 테니까요. 원래 헬리콥터에 장치가 있었지만 헬리콥터가 박살났기 때문에 리근 게이트 저편의 진입 지점 근처로 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입 지점이 같다면
그들이 탈옥을 도와준다는 조건하에 그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아만다의 부하를 따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폭탄 때문에 일행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배가 고파서 동료를 먹어치워 요기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일행은 쇠창 살문 저편에 뷔페가 있어 마음껏 먹방을 찍을 수 있다고 아기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유치원생 수준의 지능과 동료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문을 부수도록 유도합니다. 아기 상어가 힘껏 문을 부수려 하자 교도관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문을 성공적으로 부순 후 교도관이 주문을 외워 아기를 공격하려 하자 데드샷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할리가 재빨리 그의 마법 지팡이를 훔칩니다. 지팡이로 그의 엉덩이를 후려치자 그는 야구공처럼 날아갑니다. 할리도 지팡이가 만들어낸 엄청난 힘에 놀라지만 아무래도 일회용품이었는지 바로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클레이페이스는 쓰러진 교도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열쇠로 자신의 수갑을 풉니다. 그는 자유의 냄새를 맡고 풀려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을 열어 모든 죄수들이 함께 탈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풀려난 죄수들의 도움으로 팀은 곧 삭막한 감옥을 댄스 클럽으로 바꾸어 간수들과 함께 신나게 파티를 벌입니다. 이때 세실은 공주의 요청에 따라 감옥으로 옵니다. 공주는 바로 저 낯선 자들이야말로 전쟁을 끝내고 백성들을 평범한 삶으로 되돌려줄 열쇠라고 믿습니다. 세실은 공주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녀가 직접 부탁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사는 감옥 전체가 죄수들의 천국이 되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술에 취해 진수성찬을 즐기는 동안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괴물들과도 친해졌고 릭 오빠는 할 말을 잃습니다. 살기 위해 매 시간을 세고 있는데 이놈들은 여기서 놀고 먹을 시간이 있다니요. 세실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마주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양측은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클레이페이스는 이 남자가 자신들을 감옥에 쳐넣은 지휘관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모두들 그의 번쩍이는 대머리를 보고 세실을 알아봅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경험상 세실은 그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즉시 검을 뽑아 할리 쪽으로 던지지만 그 검은 아기 상어 나나가 이빨로 막아낸 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세실이 검을 다시 소환하자 검은 아기 상어의 배를 뚫고 나옵니다. 상어 지느러미를 먹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기 상어의 상처는 기적적으로 아물었습니다. 양측은 여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없었고 그때 릭이 나서서 모두를 진정시키고 자신이 이 사태를 주재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무리 중에서 가장 정상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는 나나에게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안 그러면 배탈 난다고 주의를 줍니다. 데드샷은 이 기회에 그냥 떠나고 싶어 하지만 릭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세실과 협상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감옥에 더 오래 있었고 그동안 괴물들로부터 이 세계의 언어를 조금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릭은 이 세계의 언어를 할 수 있었지만 괴물들에게서 배운 것은 전부 외모비하 발언뿐이었습니다. 세실, 내 머리는 대머리야. 세실은 거의 참을 수 없었지만 공주가 직접 부탁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어쩔 수 없이 무기를 거두고 그들을 여왕에게 데려가는 데 동의합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욕설이 맴돌았지만요. 온갖 고생 끝에 팀은 마침내 여왕을 만났고 여왕은 마법으로 그들이 이 세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릭이 먼저 나서서 만나주신 것에 대해 여왕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대한 일이 있어서 여왕을 꼭 뵙고자 했다고요. 여왕은 죄수들이 자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하지만 릭은 자신과 팀 전체를 석방해준다는 조건으로 전쟁과 관련된 중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정보는 바로 제국이 날로 강대해지는 이유가 최근에 그들의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왕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녀와 아무도 몰랐던 것은 그 지도자들이 릭과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릭의 말을 듣고 할리와 팀원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역시 릭이 처음 데려온 팀도 전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처럼 어쩔 수 없이 온 자들이었고 이곳에 온 후 릭을 배신하고 이 세계에 자신들만의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왕국이 전쟁에서 지는 모든 이유는 릭이 자신의 팀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이 일로 경노할 권리가 있지만 피스메이커는 진정한 평화의 창조자였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자 여왕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실수를 만회하고 그녀의 나라에 평화를 되찾을 기회를 얻게 합니다. 릭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왕은 그를 인질로 잡습니다. 세실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을 데려온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에 여왕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릭은 끌려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인 팀에게 배신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송신기의 위치를 아는 것은 자신뿐이니 만약 터져 죽고 싶으면 까불어 보라고요. 그는 무력하게 끌려갑니다. 며칠간의 감옥살이 끝에 할리는 실컷 먹고 싶었고 나나가 갑자기 그들을 간식으로 삼기 전에 배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왕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팀은 화려하게 전장으로 복귀하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사단장 세실이 자존심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자신의 군대도 그들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클레이페이스는 또 아첨하며 왕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신이 되는 것도 흔한 시나리오니 도와주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데드샷은 귀찮은 것을 싫어해서 저 아래 괴물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마치 무한한 전투력을 가진 것 같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적을 끝장내려 합니다. 그는 아마 그들이 엄청나게 끔찍한 훈련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할리는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 세뇌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괴물들은 몸이 망가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분명 다른 사람을 세뇌하는 능력을 가진 자일 겁니다. 쓰고 버리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데드샷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친구였기 때문에 그는 그가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어떤 성이든 비상탈출구는 2개 이상 있습니다. 클레이페이스는 벽을 느끼고 손을 대자 즉시 성벽에 큰 구멍을 만듭니다. 꽤나 멋있어 보이네요. 그의 능력이 제법 쓸모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왕 수고한 김에 성 전체를 부숴버리면 적을 설득하는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클레이페이스는 진흙만 조종할 수 있고 이곳은 흙을 진흙으로 만들기에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몸속에 마법이 흐르는 것 같았고 그 덕분에 힘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할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클레이페이스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진흙만 조종할 수 있지만 이제 그는 어디에 있는 진흙이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툴지만 분명히 그의 능력은 유용할 것입니다. 팀은 한 길로 가면서 늑대무리를 차례로 쓰러뜨리고 마침내 제국을 칭하는 반역자가 있는 성이 성벽에 도달합니다. 데드샷은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기뻐하지만 이 관계는 아마 데드샷 혼자만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레케처는 감옥의 모든 죄수들에게 괴짜 취급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쥐를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죠. 데드샷이 말렸지만 다른 놈들을 욕할 때 그의 음침한 성격, 패거리 짖는 모습, 냄새나고 소통 능력 부족한 점이 마치 레케처의 얼굴에 대고 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데드샷은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스토커처럼 그를 시도 때도 없이 도왔습니다. 도울수록 더 민폐만 끼쳤지만요. 한 번은 그가 포르마주를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곰팡이 핀 포르마주 조각을 가져다 주고는 그의 음식을 뺏어 먹기도 했고 그가 볼일 보는 중에 나타나 머리를 잘라주어 더 깡패처럼 보이게 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또 그가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쥐들이 교미하는 DVD를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데드샷에게 받은 그 모든 굴욕 끝에 레케처는 이 어두운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해 이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능력이 쥐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뿐이었지만 이 세계에 온 후 그는 엄청나게 강해져서 원하는 어떤 동물이든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은 끝없이 몰려오는 늑대무리와 맞서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레케처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레케처를 조준하자 그는
늑대 한 마리를 보내 총알을 대신 맑게 합니다.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클레이페이스가 있으니까요. 그는 성의 저수조 위치를 알려주어 데드샷이 조준 사격하여 성을 물바다로 만들게 합니다. 이제 클레이페이스가 빛날 시간입니다. 그는 땅에 손을 대고 늑대 무리의 발밑에 구멍을 열어 그들을 땅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니 피스메이커는 렉캐처의 머리를 똑바로 조준하고 총을 쏩니다. 하지만 총알이 명중하기 직전 렉캐처는 이전에 나타났던 그 사무라이 여자에게 구출됩니다. 할리는 이 여자가 여기에도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녀는 지난번에 자신을 조커와 떼어놓은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군요. 클레이페이스의 화려한 쇼가 끝난 후 성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세실은 금지했는데도 그들이 참여했다며 욕을 참을 수 없었지만 데드샷은 우리가 안 왔으면 너희는 졌을 거야. 성은 좀 고치면 다시 멀쩡해질 텐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반박합니다. 이야기가 끝났으니 팀은 돌아가기로 합니다. 전투는 성에서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첨꾼 대신들은 여왕이 사람을 쓰는데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계속해서 아첨합니다. 한편 피오네는 계속해서 할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렉캐처를 구한 후 사무라이 여자는 그를 외딴 동굴로 데려가 그를 구한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황제는 무능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니 만약 또 실수를 저지르면 다음은 없을 거라고요. 렉캐처는 잘 알고 있으며 다음번에는 이 모든 굴욕을 갚겠다고 맹세합니다. 정벌 임무를 완수하고 성을 되찾은 후 일행은 보상을 받으러 돌아갑니다. 하지만 할리가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깨어났을 때 모두들 여전히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그 승리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릭은 이놈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한 건지 의심하게 됩니다. 여왕 측에서는 성을 점령하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사실 그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좀 과격하게 해서 성을 파괴해버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성을 되찾은 거잖아요. 이제 더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초단위까지 정확한 계산에 따르면 폭탄이 터지기까지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피오네 공주가 초대도 없이 모두를 찾아옵니다. 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연애 소설 경험으로 클레이페이스는 즉시 공주의 낌새를 눈치채고 여자 꼬시는 재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반나절밖에 안 남았고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그의 머릿속에는 여자 생각뿐입니다. 피오네는 모두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지만 공주는 최근 전투에서의 승리로 적어도 좋은 대우는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아직 쇠창살 뒤에서 썩고 있는 걸 보면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네요. 피오네는 계속해서 할 일을 힐끗거리며 뭔가 머뭇거리고 말하지 못합니다. 할리는 그 모습에 대놓고 불쾌해합니다. 그녀는 이 공주가 만날 때마다 자기를 훔쳐보지만 머뭇거리며 말을 하려다 마는 것을 이미 눈치챘습니다. 할리는 공주에게 할 말이 있으면 빨리 뱉어서 속 시원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동료들이 공주를 변호하며 할리가 좀 과하다고 나무라지만 할리는 이런 소심한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자신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세실이 감방 열쇠를 들고 나타나 말을 끊으며 여왕께서 팀 전체를 소환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나타난 그 때문에 모두들 인내심을 잃기 직전입니다. 공주는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세계가 전쟁으로 가득 차기 전 피오네에게도 자신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던 시절 피오네는 왕국의 공주이지만 종종 변장하고 밖으로 몰래 나가 놀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 그녀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피오네와 어울리던 아이는 나이에 비해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굴뚝 청소부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오네는 세실이 자신을 성으로 다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피오네가 떠나려 하자 친구가 그녀에게 전쟁은 언제쯤 끝날지 묻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확실히 말할 수 없었고
피오네는 더욱더 몰랐습니다. 전쟁은 이미 저편상까지 번졌으니 머지않아 이곳도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피오네는 공주 신분으로 평민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된통 야단을 맞습니다. 피오네는 세실이 고자질했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쏘아붙이지만 여왕은 그를 변호하며 그녀의 변장이 너무 허술해서 마을의 경비병에게 들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왕은 피오네에게 평민과 다른 왕족의 의무를 기억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상기시키지만 피오네는 왕족의 의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왕은 그들이 짊어진 것이 바로 전쟁을 끝낼 책임이라고 대답합니다. 단지 한 발 늦었을 뿐 그 결과 피오네의 친구들도 차례로 전쟁에 참혹한 결과에 휩쓸렸습니다. 피오네는 세실이 군사회의 시간이 되었다고 부르는 소리에 회상에서 깨어납니다. 피오네는 참석할 준비를 하지만 세실은 공주가 걱정됩니다. 끌어올 테니 억지로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피오는 자신의 힘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전쟁을 막으려 한다. 군사회의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적군이 행군하는 모습에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다. 이 압도적인 병력은 명백히 그들이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여왕은 보고를 듣기 위해 정숙을 명했다. 현재 제국군은 숲을 가로질러 평원을 향해 행군 중이었다. 다행히도 이동 속도는 느렸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가탈환한 요새의 병력만으로는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대로라면 제국군은 하루 이틀 내로 다리를 건널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할리는 요새를 탈환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아직도 수갑을 채워두냐고 따졌다. 여왕은 그들이 요새를 엉망으로 만들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며 분노했다. 남의 요새를 박살내놓고 어딜 흥정이냐는 것이었다. 여왕은 할리를 무시하고 릭에게 약속했던 제국군 지휘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여왕은 군대를 이끄는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 많은 병력을 통솔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정보를 제공하기 전 릭은 자세한 전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적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알디니는 여왕의 명에 따라 왕국이 수십 년간 제국군과 전쟁을 치러왔지만 약 6개월 전부터 전쟁의 강도가 점점 격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화의 주된 요인은 엘프와 수인들이 왕국을 배신하고 제국의 편에 선 것이었다. 그렇다. 배신이다. 요새 탈환작전 중 싸웠던 수인들은 원래 왕국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피스메이커는 배신이야말로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단정했지만 클레이페이스는 그들이 부당한 대우에 질려 등을 돌린 것이라 생각했다. 릭은 여왕에게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제국군 지휘관은 틀림없이 레케처이며 그는 지구에서 쥐와 소통하고 조종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이곳에 와서는 그 능력을 수인들에게 사용해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왕이 그를 잡을 방안이 있냐고 물었지만 현재 팀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데드샷은 레케처가 배신했을 때 왜 릭이 아만다가 목에 설치한 폭탄으로 날려버리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릭도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들의 목에 있던 폭탄이 무력화되었다고 말했다. 아만다가 두 번째 팀에게 시한폭탄을 사용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전투에 쓸만한 제한이 없었기에 그들은 계속 감금될 처지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할리는 조커가 쥐사냥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할리의 아이디어를 들은 회의장은 마치 빛을 본 듯했다. 하지만 계획의 유일한 문제는 레케처의 군대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전선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건 수어사이드 스쿼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릭은 여왕에게 병력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대가로 이번 임무에 성공하면 여왕은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만 했다. 회의 멤버들은 그가 너무 탐욕스럽다며 병사를 넘겨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때 갑자기 피온이 그들을 변호하며 나섰다. 그녀는 왕국을 위해 이 낯선 전사들을 믿는다고 단언했다. 그러자 즉시 신하들이 공주에게 병사들이 헛되이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피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알디니 또한 이건 너무 무모하며
지금은 자신의 휘하 병사들만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의 군대로도 적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답답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할리는 필요한 건 인간 병사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아는 덩치 큰 녀석들이라고 소리쳤다. 그 후 요새 바로 바깥에 군대가 진을 쳤다. 할리는 거대한 오크와 제외했다. 그녀는 오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오크는 그녀와 한바탕 붙은 이후로는 그녀를 인정하는 눈치였다. 그는 그녀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 할리는 통 위에 올라가 죄수들을 향해 외쳤다. 임무만 잘 완수하면 자유를 되찾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500명의 형제들, 날 따르겠나? 할리는 그야말로 외교의 여왕이었다. 감옥 전체가 그녀에게 열광했다. 알디니조차 그녀의 인기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릭은 클레이페이스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내키지 않는 눈치였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얌전히 일을 하러 갔다. 이 팀에서 릭은 말썽쟁이들이 군법이 뭔지 알 턱이 없으니 어미닭처럼 바빴다. 알디니는 팀의 유일한 정상인인 그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팀원 전체가 SS급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쩔 수 없이 지휘관이 된 릭을 매우 동정했다. 정말이지 골치 아픈 일이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누구도 이런 상전들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겠지만 릭은 군인이었고 군인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한편 클레이페이스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나서야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릭에게 보고했다. 그의 본업은 연기이지 소품 준비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해낸 모양이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데드샷이 보이지 않자 알디니가 궁금해했다. 그는 지붕 위에서 애인과 함께 저격 임무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 만약 그가 실패하면 피스메이커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었다. 전쟁이 코앞인데도 클레이페이스는 공주에 대해 물었다. 알디니가 공주와 꽤 친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주가 그들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클레이페이스는 공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다. 알디니는 피온이 마음씨 착한 소녀이며 성 안에서 누구보다 왕국의 백성을 생각하는 공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가 한창 말을 이어가는데 할리가 끼어들어 피온은 마음이 약해 저항하지 못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말에 격분한 알디니가 그녀의 버릇없는 입을 꿰뚫어버리려 했지만 적군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걔보다 예민한 나나의 코 덕분에 그들은 군대에 경보를 보내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알디니는 전선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말썽쟁이 분대는 오크 죄수들을 지휘하기로 했다. 그가 그에게서 받은 것은 싸우기 싫어하는 말썽쟁이들의 지겨운 태도뿐이었다. 죄수 부대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고 누구도 이 전쟁의 골치 아픈 일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레케처와 그의 군대가 요새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계곡 한가운데의 거대한 장애물과 그 뒤에 주둔한 병사들 그리고 죄수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왕국이 자신을 막기 위해 죄수까지 동원할 정도로 절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 병력은 자신의 수인군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왕국군 측은 제국군의 숨막힐 듯한 규모를 보고 혼란에 빠지며 과연 이기고 돌아갈 수 있을지 의심했다. 알디니는 즉시 병사들을 안심시키고 사기를 북돋웠다. 중요한 것은 이 방어선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기 때문이었다. 설령 죽더라도 그의 군대가 왕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레케처는 데드샷이 적진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를 찾아내 직접 갈기갈기 찢어버릴 상상에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갑자기 총알 한 발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겁에 질려 쥐처럼 소심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총알이 데드샷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챘지만 유일한 기회를 놓쳤다며 기뻐하는 태도로 돌변했다. 그는 수인 군단에게 왕국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어째서인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한번 소리쳐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법 지팡이가 파괴된 것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데드샷은 그가 아니라 지팡이를 노렸던 것이다. 알고 보니 전투 시작 전 데드샷은 팀원들을 모아 자신의 가설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레케처가 자신의 능력으로 수인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핵심은 그가 아니라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던 것이다. 그래서 기세를 올리고 방어벽을 세운 이 모든 것은 그가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고 마지막에 데드샷이 그것을 파괴하기 위함이었다.
레케처는 이제 수인군단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들을 노예로 부린 죗값으로 늑대 군단에게 공격당했다. 주모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후 수인들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상태가 되었다. 알디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군은 항복할 기세였다. 그렇게 승리는 왕국에게 돌아갔다. 여왕과의 협정에 따라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이제 자유를 되찾았고 팀원들은 폭탄의 타이머를 리셋하기 위해 즉시 자리를 떴다. 승전보는 성의 여왕에게도 전해졌지만 신하들의 기뻐하는 모습과는 달리 여왕은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화를 기다려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